시튼 동물기. 동물기를 쓴 시튼은 박물학자이면서 자연 연구가이고 또 동물 이야기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야생동물을 사랑한 시튼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사랑이 넘치는 동물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중 시튼 동물기는 동물에 대한 지식을 많이 담아 동물들의 생활을 흥미롭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시튼 동물기는 동물 문학으로서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튼의 동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동물에 대한 참된 사랑을 이해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동물과 자연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리왕 로보. 코란포 평원의 이리왕. 코란포 평원은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있습니다. 이 평원에는 조그만 개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개울들이 모여 코란포 강으로 흘러듭니다. 또 이 평원에는 아주 무서운 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일이었습니다. 이 평원의 사람들은 이 이리를 부를 때 왕초 로보 또는 이리왕 로보라고 불렀습니다. 로보는 잿빛 이리들을 부하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중 로보가 가장 몸집이 크고 힘도 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로보와 그의 부하들은 코란포 평원을 휩쓸고 다니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로보의 울부짖는 소리는 다른 이리들과 달리 크고 우렁찼습니다. 로보의 부하인 5마리의 이리들도 모두 몸집이 크고 사나웠습니다. 그 중에 털빛이 하얀 블랑카라는 이리가 있었습니다. 블랑카는 암컷으로 로보의 짝이었습니다. 로보 무리는 코란포 평원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목장 주인들은 로보를 잡으려고 잔뜩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보 무리는 사냥꾼들도 독이든 먹이도 잘 피했습니다. 로보는 맛있는 고기밖에는 먹지 않았습니다. 독이 들어있을까 의심해서인지 죽은 동물도 먹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만 골라 죽이고 그 소의 몸통 가운데서도 가장 연한 살코기만을 골라 먹었습니다. 로보 무리는 때때로 양들을 죽이기도 했는데 그것은 장난이었습니다. 로보는 양고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보 무리가 너무나 많은 양들과 소를 죽여서 시 당국에서도 로보를 없애기 위해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많은 사냥꾼들이 동원되었지만 로보는 결코 독약이 든 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로보는 코가 아주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로보가 무서워하는 것은 총뿐이었습니다. 로보는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사람들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로보는 오로지 자신이 죽인 소만을 먹었습니다. 부하 이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인지 로보 무리는 많은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탈 없이 지냈습니다. 어느 날 목동은 로보 무리가 모인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블랑카와 다른 이리들이 암소 한 마리를 솥대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이리저리 뛰며 쫓고 있었습니다. 로보는 그들과 조금 떨어진 언덕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솥대들은 몰려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리가 무서워 소들 중에 한 마리라도 도망치면 소들을 지켜주고 있는 원은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윽고 로보가 소리를 내지르며 달려들어 한 암소의 목덜미를 물고는 무서운 힘으로 뒷걸음질 치며 끌고 갔습니다. 그때 목동은
채찍을 휘두르며 이리떼들을 흩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로보가 죽인 암소의 몸통에 독약을 발라놓았습니다. 로보가 이 암소를 죽였으니 먹으러 다시 오겠지? 다음 날 아침 목동은 그곳으로 찾아갔으나 로보 무리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암소의 시체 중 독약이 발라진 부분만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로보는 독약을 바른 곳을 떼어내고 먹이를 다 먹어치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타나리라는 사람이 로보를 잡으러 코란포 평원으로 왔습니다. 그는 사냥개들을 데리고 로보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리 사냥에서 개들이 하는 일이란 사냥감을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리들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에워싼 뒤 주인이 말을 타고 달려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타나리의 사냥개들이 로보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사냥개들은 무서운 속도로 내달리며 로보의 뒤를 쫓았습니다. 사냥개들에게 쫓기던 로보 무리는 재빨리 골짜기로 뛰어들었습니다. 골짜기는 바위 투성이어서 사람이나 말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과 말을 떼어낸 로보 무리는 다시 힘을 합쳐 맹렬한 기세로 사냥개들에게 대들었습니다. 결국 사냥개 한 마리가 죽고 나머지는 상처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타나리는 다시 한번 로보를 잡으려 했으나 오히려 로보에게 추격을 당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해에는 유명한 사냥꾼이 코란포 평원으로 왔습니다. 이 사냥꾼은 독약을 써서 로보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 사람은 로보를 신들린 일이라고 생각하고 독약에 주스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893년 봄에는 조 캐론이라는 사람이 로보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로보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뒤 로보는 자기를 잡으려 했던 조를 비웃듯 조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새끼들을 키웠습니다. 로보는 여름 내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조의 소나 양들을 해치고 개까지 물어 죽였습니다. 조는 화가 나서 덫을 놓기도 하고 독약을 쓰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조는 참을 수가 없어 로보를 불에 태워 죽이려고 들판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로보를 날려버리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보 무리들은 가벼운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나 양들을 죽여 보복까지 했습니다. 저쪽이 로보가 여름 내내 살던 곳입니다. 조는 골짜기의 낭떠러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저기에 로보가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나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죠. 로보 녀석이 나를 바보로 생각했던 게 분명해요. 로보의 지혜.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내가 목동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1893년 가을 내가 직접 로보를 잡기 위해 나선 뒤에야 나는 목동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로보 사냥을 나서기 전에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난 빙고라는 나의 개와 함께 이리를 사냥했습니다. 그런데 코란포 평원에 있는 친구가 로보를 한번 잡아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했습니다. 나는 이리왕 로보와 한번 겨뤄보고 싶은 마음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코란포 평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코란포 평원으로 통하는 길목에는 소의 뼈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로보의 짓이지요. 나를 안내하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얼마 후 나는 개와 말로 로보를 추격하는 일은 어림도 없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지만 나는 독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사용한 독약은 스트리키닌, 비소, 시안화물, 청산가리 등이었습니다. 그 독약들을 배합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습니다. 독약을 싸는 고기도 쇠고기, 토끼고기 등 여러 종류를 썼습니다. 그러나 로보는 내가 만든 독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로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영리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고로 하여 독약 놓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먼저 죽은 암소로부터 콩팥과 비계를 떼어내어 그릇에 담고 거기에다 치즈를 함께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릇을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약한 불로 지글지글 끓였습니다. 그리고 뼈와 만든 칼로 비계와 치즈를 짓이겼습니다. 그건 쇠칼에서는 쇠냄새가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계와 치즈가 끓으면 이내 식혀서 뼈로 만든 칼로 자르고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트리키닌과 시아노아물을 듬뿍 섞어 강한 독약을 만들었습니다. 그 독을 손가락 정도 크기의 그릇에 채워 넣었습니다. 그것은 젤라틴으로 만들어진 가늘고 긴 그릇으로 뚜껑을 닫아 놓으면 안에 들어있는 냄새가 절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으로 들어가면 자연히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나는 독약을 채워 넣은 조그마한 그릇을 비계와 치즈로 만든 덩어리의 구멍에다 찔러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구멍을 치즈 조각으로 표 안 나게 막았습니다. 독약을 만드는 동안 나는 암소의 피에 담가두었던 장갑을 끼웠습니다. 독이나 먹이에서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로보가 먹을 독약이 든 먹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코란포 평원으로 나가 먹이를 넣은 자루를 안장에 묶고 밧줄 끝에 매달은 소의 간과 콩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밤 이리의 울부짖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나는 독이 든 먹이를 로보가 먹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원으로 나가보니 이리떼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로보가 부하들을 이끌고 맨 앞에 걸어간 흔적도 보였습니다. 로보의 발자국은 발톱에서 발 뒤꿈치까지의 길이가 14cm 정도로 보통 11cm 정도인 다른 이리들보다 훨씬 컸습니다. 나는 독이 든 먹이를 흩어놓은 맨 처음의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로보를 잡았네. 보기 좋게 해치웠어. 이제 죽어있는 로보만 발견하면 되는 거야. 독약을 섞은 먹이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틀림없이 로보가 먹이를 물어 올렸을 것입니다. 나는 로보의 발자국을 따라 달렸습니다. 두 번째 먹이를 떨어뜨린 곳에 이르자 두 번째 먹이도 없었습니다. 로보뿐 아니라 부하들도 그 먹이를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평원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리가 죽어 넘어져 있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장소에 놓았던 먹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보의 발자국은 네 번째 장소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장소에 이르렀을 때 나는 너무 놀라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그곳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먹이가 네 번째 먹이 위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약이라도 올리듯 이리똥이 놓여 있었습니다. 로보를 잡은 줄 알았던 나는 오히려 로보에게 당한 셈이었습니다. 이날도 로보는 독약이 든 먹이 대신
소를 물어 죽여 자기네들이 먹이로 삼았습니다. 흩어진 양떼.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독약으로는 로보를 없앨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로보는 몹시 짓궂은 녀석이어서 가끔 양떼를 습격해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양고기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목동들은 보통 1000마리에서 2000마리의 양을 몰고 다닙니다. 양은 겁이 많아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무척 겁을 먹습니다. 또한 양들은 우두머리를 잘 따릅니다. 그래서 양떼 속에 염소 대여섯 마리를 섞어 놓습니다. 그러면 양들은 염소를 우두머리로 알고 따릅니다. 양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염소 주위로 몰려듭니다. 염소는 이리와 싸웁니다. 그러면 목동이 양떼에게 위험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습격자가 로보일 경우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밤에 로보 무리가 양떼를 습격했습니다. 양들은 염소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로보는 양들이 염소를 믿고 도망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죽여버렸습니다. 양들은 우두머리라 생각했던 염소들이 죽자 어쩔 줄 몰라하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뒤 목동이 쫓아갔지만 이미 양들은 모두 흩어지고 없었습니다. 그 목동은 사람들을 만나며 물었습니다. 우리 양떼들을 못 보셨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저기에서 양 대여섯 마리가 죽어 있는 걸 봤어요. 몇 마리가 마르파이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보지 못했지만 메일리가 세트라몬트에서 죽은 양 20마리를 보았다고 하더군요. 마침내 나는 주문한 덫을 장치했습니다. 두 사나이와 함께 했는데도 일주일이나 걸렸습니다. 덫을 장치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로보를 잡기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 견딜 수 있었습니다. 덫을 장치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나는 결과가 궁금해 말을 타고 나가보았습니다. 로보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덫에서 덫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발자국으로 나는 로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로보는 어둠 속에 젠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덫은 감추어져 있었는데도 로보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부하들을 멈춰서게 하고 주변의 흙을 치운 것입니다. 그리고 덫과 덫 사이를 잇고 있는 쇠사슬과 통나무를 차례로 파냈습니다. 로보는 파낸 덫을 무리들이 걸리지 않도록 툭 튀어나오게 하였습니다. 로보는 길을 가다가 수상하면 곧 옆으로 비켜간 것입니다. 나는 새로 알게 된 로보의 습성을 이용해서 H자 모양으로 다시 덫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덫을 길 양편에 설치한 다음 길 한복판을 가로질러 덫을 또 하나 놓는 것입니다. 덫에 맞닥뜨리면 길 양편에 놓인 덫은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로보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로보는 양편의 덫을 피해 한복판의 덫 앞에까지 왔지만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덫의 앞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비키지 않은 채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로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기가 짚었던 발자국을 따라 다시 뒤로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로보는 길 복판의 덫까지 알아채고 만 것입니다. 위험지대에서 뒷걸음질 친 로보는 덫이 묻혀있는 바깥쪽으로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뒷발로 흙을 헤집어 묻혀있던 덫을 모두 파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덫을 여러 방법으로 놓아봤지만 로보는 결코 속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로보의 지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뛰어난 슬기로움을 지닌 로보도 딱 한 가지 실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랑카를 자기의 짝으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블랑카의 죽음. 로보의 부하들은 우두머리인 로보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로보의 말을 듣지 않는 부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보의 발자국보다 앞쪽에 다른 발자국이 찍힌 걸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이리가 어떻게 우두머리인 로보를 앞질러 갈 수 있을까? 로보는 왜 그걸 가만 놔두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로보 무리를 보았어요. 그런데 다른 때와는 달리 로보보다 앞서 걷는 녀석이 있더라고요. 바로 블랑카였지요. 나는 그때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만약 블랑카가 아닌 다른 순놈이 그런 짓을 했다면 로보는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나는 로보를 앞서는 블랑카의 습성을 이용해 새로 덫을 놓았습니다. 암소를 한 마리 죽이고 그 주위에 덫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감추지 않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덫이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암소의 머리를 잘라 약간 떨어진 곳에 놔두었습니다. 이리들은 먹을 것이 별로 없는 소의 머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소의 머리를 이용해 로보 무리를 덫으로 끌어들일 생각이었습니다. 소의 머리는 덤불 옆에 두고 덤불과 소의 머리 사이에 좁다란 통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좁다란 통로에 가장 좋은 덫을 2개 묻었습니다. 덫에 붙어있는 쇠사슬은 소의 머리에 메어두었습니다. 덫을 묻은 다음 늑대의 가죽으로 흙을 고르고 그 뒤에다 늑대의 발자국을 자연스럽게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소의 피를 부근의 땅에 뿌려서 그 피가 소의 머리에서 흘러내린 것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리는 동물의 시체 냄새가 나면 반드시 그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로보도 이곳으로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덫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로보는 언제나처럼 부하들을 멈춰서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로보가 죽은 소를 조사하고 있는 동안 다른 이리들, 특히 블랑카는 냄새를 따라 소의 머리 쪽을 기웃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소 머리 옆에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다음 날이었습니다. 덫을 놓아둔 곳에 가보니 로보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소머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설치한 덫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나는 로보 무리의 발자국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로보는 덫을 발견하자 부하들을 멈춰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이리가 소 머리 옆에 덫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리의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얼마쯤 갔을까? 덫에 걸린 블랑카를 발견했습니다. 블랑카는 우리를 보자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의 머리에 단 덫의 무게는 20kg쯤 되었습니다. 그 무거운 소의 머리를 끌면서도 블랑카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블랑카가 워낙 빨리 달려서 우리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블랑카는 바위 투성이의 골짜기로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블랑카의 죽음을 재촉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블랑카가 끌고 달리던 소머리의 뿔이 바위에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블랑카가 바위 틈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블랑카를 겨우 따라잡았습니다. 블랑카는 털빛이 하얗고 반들반들 윤이 나는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블랑카는 우리를 보자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위험을 알리는 절박한 신호였습니다. 잠시 후 반대편에서 로보의 울부짖음이 들렸습니다. 블랑카는 우리가 던진 올가미에 걸렸습니다. 올가미의 고리는 금세 블랑카의 목을 죄었습니다. 블랑카는 입에서 피를 뿜으며 눈빛이 희미해지더니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 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블랑카를 잡아 매우 기뻤지만 멀리서 들리는 로보의 울음소리는 너무나 애절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로보의 울음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길게 여운을 남기는 울음소리는 마치 짝을 부르는 것처럼 서럽고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리왕 로보의 최후. 밤이 되자 로보의 울음소리는 더욱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로보가 블랑카의 죽음을 알아차린 모양이었습니다. 로보의 울음소리를 듣던 한 목동이 말했습니다. 이리가 저렇게 슬프게 울부짖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로보는 블랑카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블랑카의 핏자국을 따라 우리 목장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로보를 보고 짖던 개는 로보에게 순식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바깥을 둘러보고 로보가 혼자 목장 근처까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보의 발자국이 여기저기에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블랑카를 잃은 충격으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로보는 목장 주위를 뛰어다니다가 놓아둔 덫에 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힘으로 덫으로부터 발을 빼냈습니다. 나는 로보가 죽은 블랑카를 찾아 목장 주위를 계속 맴돌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로보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로보의 마음이 조심성을 잃어버릴 만큼 심하게 동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덫을 놓을 때는 먼저 풀을 뿌리채 파내어 캐두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 덫을 놓은 다음 흙을 덮고 그 위에 캐둔 풀을 원래대로 심었습니다. 덫을 놓은 다음 죽은 블랑카를 이리저리 끌고 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랑카의 발을 하나 잘라 그것으로 덫을 놓은 흙 위에 한 줄로 나란히 발자국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로보가 덫에 걸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블랑카의 흔적에 맞닥뜨리자 로보는 미친 듯이 그 뒤를 따라 헤매다가 마침내 덫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로보의 네 발은 모두 쇠 덫에 걸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로보는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보는 결국 지치고 말았습니다. 내가 다가갔을 때 로보는 목의 털을 곤두세우며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기세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로보는 부하들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울음소리를 냈으나 부하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로보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130kg이 넘는 무거운 4개의 덫에 발이 낀 데다가 덫에는 무거운 통나무와 쇠사슬이 있었습니다. 나는 총끝으로 로보를 건드려 보았습니다. 로보는 총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로보의 눈은 시퍼렇게 날이 선 채 초록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증오와 분노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로보는 지쳐 땅바닥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양과 소를 죽였지만 이번엔 그 자신이 죽음을 당할 차례입니다. 나는 올가미를 날렸으나 로보는 물어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총을 쏘려고 하다가 로보의 멋있는 털가죽에 총구멍을 남기고 싶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는 로보에게 나무 토막을 던졌습니다. 그런 다음 로보가 나무 토막을 꽉 물고 있는 동안 올가미를 던졌습니다.
차츰 올가미가 죄어들어 로보의 목숨이 끊어질 바로 그 순간 나는 소리쳤습니다. 산채로 목장까지 데리고 가자. 우리는 로보에게 나무 토막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밧줄로 로보의 위아래 턱을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그런 다음 턱을 묶은 밧줄 끝을 입에 물린 나무 토막으로 감았습니다. 로보는 체념한 듯 가라앉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보의 발을 묶었습니다. 로보의 눈은 코란포 평원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코란포 평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보 자신의 자유로운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보는 다시 그 왕국에서 활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로보를 끌고 목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로보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다든가 어깨 쪽지에 거꾸로 된 십자가가 있다든가 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로보에게는 금목걸이도 거꾸로 된 십자가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엉덩이에 준호라는 사냥개가 물어서 생긴 상처의 흔적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나는 로보에게 물과 고기를 주었으나 로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로보는 평원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되면 부하들이 습격할지 몰라 그에 대한 대비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로보는 부하들을 부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튿날 로보가 있는 곳으로 가보니 로보는 쇠사슬에 묶인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이리왕 로보의 영혼이 그 몸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나는 로보의 목에서 쇠줄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목동의 도움을 받아 잠자듯이 죽은 로보를 가까운 오두막까지 옮겼습니다. 그 안에는 블랑카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리왕 로보, 너는 지금 블랑카 곁에 있다. 너희들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나의 개 빙고. 꼬마 빙고. 1882년 11월 마니토버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널따란 평원과 외양간 한 귀퉁이가 보였습니다. 통나무집 벽으로 종이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그 종이에는 프랭클린의 멍멍공 노래가 적혀 있었습니다. 프랭클린의 멍멍공 목장 울타리를 뛰어넘었지. 그곳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네. 꼬마 빙고라고. 빙고. 꼬마 빙고라고 모두 불렀네. 나는 창밖을 다시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크게 뜨고 앞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있는 오두막으로 통하는 좁은 길로 조그마한 물체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작은 물체 하나가 쫓아왔습니다. 더 작은 물체는 흰 바탕에 검은 얼룩이 있는 개였습니다. 저 쫓기는 동물은 뭐지? 내가 궁금해하는 동안 두 마리의 동물은 외양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일이다. 나는 급히 총을 챙겨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개를 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외양간에 가기도 전에 개와 이리가 그곳에서 뛰어나갔습니다. 이리는 개한테 쫓겨 다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리는 이내 개한테 물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이리는 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개는 여기서 한참 떨어진 이웃집의 콜리였습니다. 콜리는 이리의 주위를 돌며 이리를 물어뜯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리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맞지 않았습니다. 이리는 다시 콜리한테 쫓겨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콜리는 이리를 계속 쫓아가더니 갑자기 몸을 날려 이리의 엉덩이를 물었습니다. 당황한 이리가 콜리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콜리는 잽싸게 몸을 피했습니다. 콜리와 이리는 마주서서 서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리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콜리는 이리를 집 쪽으로 몰아가려 했으나 이리는 자꾸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나는 그 두 마리를 쫓아갔습니다. 콜리는 나를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맹렬하게 이리에게 덤벼들어 싸웠습니다. 잠시 후 이리가 나동그라졌습니다. 콜리도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끝까지 이리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나는 이리에게 총을 쐈습니다. 콜리와 이리의 격렬한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리가 죽어버리자 콜리는 평원을 달려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콜리의 주인은 콜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콜리는 자기 집 근처에서부터 이리를 쫓기 시작하여 6.5km나 떨어진 벌판에서 이리를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개였습니다. 내가 총으로 쏘지 않았더라도 콜리는 이리를 쓰러뜨렸을 것입니다. 나는 콜리가 아주 마음에 들어 사고 싶었습니다. 그 개를 저에게 파시죠. 아무리 돈을 많이 주셔도 싫습니다. 프랑크의 새끼라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주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용감한 콜리의 이름은 프랑크였습니다. 나는 프랑크를 갖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프랑크의 새끼를 사기로 했습니다. 프랑크는 수컷이었는데 그 새끼는 통통하게 살찐 꼬리가 곰의 새끼 같았습니다. 그 강아지는 몸뚱이 여기저기에 누런색이 도는 갈색 반점이 있었습니다. 그 갈색은 프랑크의 털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강아지도 프랑크를 닮아 꼭 훌륭한 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아지의 주둥이 주위는 흰 고리를 끼워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까만 개여서 그 흰 부분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나는 그 강아지의 이름을 꼬마 빙고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용감한 프랑크를 보기 전에 읽은 프랭클린의 멍멍공 노래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암소와 빙고. 빙고가 우리 집에 온 것은 겨울이었습니다. 빙고는 우리 오두막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빙고는 살이 통통하게 쪘고 장난을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쥐덫에 코끝이 끼어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빙고는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쥐덫에 가서 꽝 하고 콧등을 얻어맞곤 했습니다. 빙고는 고양이하고도 친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빙고를 핥히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빙고는 도망가지 않고 고양이를 짓궂게 괴롭혔습니다. 마침내 고양이와 빙고는 서로 만나면 싸우는 적이 되었습니다. 서로 노려보기만 할 때도 있고 가끔은 심하게 싸울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빙고를 독립심이 강한 강아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두막 밖에서 잠을 자게 했습니다. 봄이 되자 나는 빙고에게 엄한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암소를 몰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넓은 들판에 암소를 풀어놓고 풀을 뜯게 합니다. 그리고 빙고에게 외칩니다. 빙고! 암소를 데리고 와. 그러면 빙고는 쏜살같이 들판으로 달려가 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빙고에게 암소를 몰고 오라고 명령을 내리는 일은 내게 몹시 기쁜 일이 되었습니다. 빙고도 암소를 찾으러 가는 일을 몹시 좋아해서 그 명령을 들으면 들판으로 달려가 즐거운 듯 짖으면서 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뒤에 암소를 몰고 왔습니다.
소는 빙고에게 쫓겨 씩씩거리며 달려와 외양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들판에서 소를 모는 일은 하루에 2번 있었습니다. 빙고에게도 하루에 2번씩 하는 소몰이가 아주 재미있는 일과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내가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도 빙고가 들판으로 달려가 소를 몰고 오게 되었습니다. 소를 모는 일은 하루에 2번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빙고는 하루에 10번도 넘게 소를 몰고 오곤 했습니다. 처음엔 별 걱정하지 않았으나 곧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암소가 먹이를 제대로 먹을 틈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 바람에 암소들이 야위어갔고 젖도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암소는 빙고에게 쫓길까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도 들판으로 나갈 생각을 않고 외양간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빙고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나는 빙고에게 소몰이를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빙고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빙고를 암소 곁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빙고는 그제서야 암소 모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빙고는 암소 일이 마음에 걸리는지 암소가 젖을 짤 때면 언제나 외양간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여름이었습니다. 소의 젖을 짜는데 모기 때문에 꼬리가 움직여 짜증이 났습니다. 형 브래드와 내가 소의 젖을 짜는 일을 했는데 형은 성질이 급했습니다. 형은 소가 꼬리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소의 꼬리에 무거운 벽돌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젖을 짜고 있는데 역시 모기가 날아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웽웽거리는 모기 소리에 섞여 퍽 하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벽돌에 맞은 형은 벌떡 일어나 의자로 암소를 후려갈겼습니다. 암소가 벽돌을 매단 채 꼬리를 들어 올려 모기를 쫓는 바람에 형이 벽돌에 머리를 맞은 것입니다. 보고 있던 사람들은 웃었지만 형은 화가 났습니다. 그때 우리의 소리를 듣고 빙고가 자기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생각하여 형의 반대편에 있는 암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암소는 펄쩍 뛰어오르다가 우유통을 걷어찼습니다. 우유는 모조리 쏟아지고 의자도 통도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빙고는 암소를 얕보고 의기양양했었는데 암소가 뛰어오르자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 뒤로 빙고는 외양간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빙고는 말 앞에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암소는 나의 것이고 말은 형의 것이었습니다. 빙고가 마구간으로 쏠린 뒤로는 나는 빙고를 자주 볼 수 없어 조금 멀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빙고는 나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빙고와 나는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개와 인간의 따뜻한 정에는 서로 변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카베리 장이 열렸습니다. 그 장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소와 말을 데리고 옵니다. 좋은 게 뽑기 대회도 열립니다. 나는 빙고를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암소를 카벨이 가까운 들판에 풀어놓았습니다. 대회가 시작되자 나는 빙고에게 암소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빙고는 암소를 몰고 내가 앉은 심판관석 옆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빙고는 내 명령과는 달리 훈련받았던 대로 암소를 몰고 외양간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빙고와 암소는 집까지 3km를 곧장 달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빙고와 암소는 끝내 대회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대회에 나온 개는 빙고와 콜리뿐이었으므로 당연히 콜리가 1등이 되었습니다. 빙고의 예감. 빙고와 말은 친하게 지냈습니다. 빙고는
말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다녔습니다. 나는 형과 둘이 윈튼 농장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형이 보기강으로 마른 풀을 뜯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빙고는 말을 따라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빙고가 말을 따라가려 하지 않은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형은 출발하면서 빙고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빙고는 약간 떨어진 곳에서 형과 말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높이 쳐들고 길게 여운을 끌며 슬프게 지저댔습니다. 나는 미신이나 동물의 예감 따위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빙고가 보인 이상한 태도에는 몹시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뒤 빙고는 하루 종일 헛간 부근을 어정거리며 이상한 소리로 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죽은 것을 슬퍼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울음소리였습니다. 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쳤습니다. 빙고, 저리 가지 못해? 빙고를 쫓으면서 내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형을 혼자 보낸 게 잘못이야. 살아있는 형의 모습을 두 번 다시 못 보게 되는 건 아닐까? 마침내 형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형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른 풀 위에 앉아 마차를 몰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습니다. 형, 오늘 어땠어? 별일 없었어. 형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에 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도 잘 안다고 소문이 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날 위험했던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위험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빙고는 그 위험을 알고 당신 옆에 종일 붙어 있으면서 당신의 생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빙고와 말뚝. 봄이 되어 나는 빙고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빙고도 내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두막과 카베리 마을 사이에는 3km에 걸친 들판이 있었습니다. 그 들판 중간쯤에 말뚝이 박혀 있는데 그곳이 농장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일은 빙고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말뚝 주위를 서성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빙고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다른 개들이나 늑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망원경으로 잘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개와 늑대가 왜 그 말뚝이 있는 곳으로 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빙고가 혼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코가 예민한 개나 늑대는 그 말뚝에 가서 어떤 동물들이 왔었는지 냄새를 맡았습니다. 또 하나, 개가 냄새를 남겨놓는 곳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개나 이리, 늑대들은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에 냄새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개들은 길을 가면서도 냄새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 발자취를 살폈습니다. 빙고는 냄새가 나는 곳에 가면 주위를 빙빙 돌면서 목덜미에 털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뒷발로 땅을 헤치고 몸을 꼿꼿이 하고 걸으면서 자꾸 뒤를 보았습니다. 마치 빙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온 녀석은 메카시네의 지저분한 들깨네. 오늘 밤 녀석에게 한 방 먹여줘야지. 또 빙고는 늑대의 발자국을 조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늑대는 북쪽에서 왔군. 죽은 암소의 냄새를 풍기고 있잖아. 그렇다면 폴 와이즈식 댁 얼룩소 아줌마가 죽음을 당했단 말인가? 조사해봐야겠군. 언젠가는 빙고가 꼬리를 흔들며 말뚝 옆을 돌아다닌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표시를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빙고는 빌공이라는 개에게
자기가 그 말뚝을 지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빌공은 빙고와 형제로 멀리 브랜든이라는 곳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낯선 곳을 찾은 빌공이 그 말뚝에다 자신의 냄새를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며칠 후 빌공이 빙고를 찾아왔습니다. 빌공은 말뚝이 있는 데에서 빙고가 그곳을 지나갔던 사실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빙고는 멀리서 온 빌공을 데리고 가까운 언덕으로 가서 쇠고기를 대접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말뚝에 이른 빙고가 갑자기 무슨 낌새를 차렸는지 무엇인가를 뒤쫓아갔습니다. 새로운 냄새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빙고는 그 말뚝으로 다가가다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낑낑거리며 떨었습니다. 무언가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 냄새를 좀 더 자세히 맡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나중에 말뚝으로 가서 보니 이리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온 빙고는 계속 꼬리를 내리고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빙고는 이렇게 자기의 여러 습성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해질녘이 되면 졸고 있던 빙고는 슬슬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빙고, 난 네가 어디 가는지 다 알고 있어. 왜 오두막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지도 다 안다. 그리고 네가 밤마다 무엇을 살피고 다니는지도 알고 있어. 네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또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도 난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늑대의 친구. 윈튼 농장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과 나도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빙고는 우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빙고가 옮겨간 곳은 고든 라이트의 집이었습니다. 라이트는 우리들의 이웃에 살며 우리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라이트의 집으로 옮겼어도 빙고는 윈튼 농장의 마구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빙고는 총과 천둥을 몹시 무서워했습니다. 천둥이 총소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무서워했나 봅니다. 빙고는 밤중이 되면 먼 곳까지 갔다 오곤 했습니다. 그 발자국을 살펴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아주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라이트에게 한 말로도 알 수 있습니다. 밤중에 개를 집에다 붙들어 매놓지 않으면 총으로 쏘겠소. 그 경고를 한 사람이 총을 쐈었는지 그 후로 빙고는 총을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먼 곳에 페트렐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한 사나이는 커다랗고 검은 이리가 늑대를 죽이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늑대를 죽인 이리가 어딘지 모르게 라이트 씨의 개와 비슷했어요. 빙고는 이렇게 먼 곳까지 돌아다녔습니다. 빙고는 얼어 죽은 소나 말을 발견하면 밤마다 그곳으로 가서 늑대를 쫓아버리고 배가 부르도록 먹고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빙고는 가끔 먼 곳에 있는 개들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 주인들은 빙고의 피를 이어받은 개는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빙고의 피를 받은 개를 모두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빙고의 새끼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늑대와 그 새끼들을 보았는데 새끼들이 모두 새까맣고 주둥이 언저리에 흰태가 둘러져 있었어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빙고와 내가 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나는 라이트와 함께 썰매를 타고 숲으로 갔습니다. 빙고는 썰매 뒤를 쟁걸음으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늑대 한 마리가 움푹 팬 땅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빙고는 늑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달아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빙고와 늑대가 엉켜 싸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빙고와 늑대는 싸우려 하지 않고 반가운 듯 다가섰습니다. 그러더니 빙고는 늑대의 코를 핥았습니다. 빙고, 늑대를 해치워버려! 나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늑대는 그때마다 슬금슬금 도망쳤는데 곧 빙고도 뒤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싸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나는 라이트에게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저 늑대는 암놈입니다. 그래서 빙고 녀석이 잘해주고 있는 거군요. 과연 그렇다면 놀라운 일이군요. 라이트는 내 말에 미심쩍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빙고는 우리가 불러대자 마지못해 돌아왔습니다. 그 뒤 몇 주 동안 한 늑대가 닭들을 죽이고 돼지고기도 훔쳐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그 늑대는 집에 어른이 없으면 숨어들어 창문으로 방 안을 엿보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늑대 때문에 벌벌 떨며 지냈는데 이상하게도 빙고는 그 늑대가 나타나도 짖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올리버가 그 늑대를 총으로 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빙고는 올리버를 원망하듯 그를 향해 몹시 지저댔습니다. 빙고는 그 암늑대를 친구로서 좋아하며 감싸주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독이든 먹이. 개와 사람의 우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버틀러라는 사람은 북쪽 인디언들의 개에 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인디언들은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 인디언 사나이가 개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웃집 인디언이 그 개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그 인디언 사나이는 개를 죽인 인디언에게 싸움을 걸었죠. 결국 이웃끼리 편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개 때문에 사람들이 싸움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서도 탄이라는 훌륭한 사냥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탄이 상처를 입고 돌아와 쓰러져 죽었습니다. 화가 난 주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원수를 반드시 갖고 말 테야. 나도 그 일을 거들었습니다. 개 주인은 탄을 죽인 사람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라이튼의 집에 있던 사내아이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탄을 죽인 것은 빙고예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 전에는 탄을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뒤로는 빙고와 관련 있는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 무렵의 빙고는 내 개는 아니었지만 나의 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빙고를 구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끼리 개 때문에 싸운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빙고가 살고 있는 라이튼의 집 이웃에 올리버가 살고 있었습니다. 라이트와 올리버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리버가 죽은 말에 독약을 뿌려 이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올리버가 독약을 섞은 먹이를 뿌려놓은 밤, 빙고는 그곳에 칼이라고 하는 개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칼이도 라이튼의 개였습니다. 빙고는 그곳에서 늑대를 쫓고 카리와 함께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빙고와 카리는 지독한 아픔으로 비틀거리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마침내 카리는 죽고 말았습니다. 올리버는 이리들을 죽일 생각으로 독약 뿌린 말을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의 노여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빙고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몹시 고생을 했습니다. 빙고는 다시 옛날처럼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걱정했지만 봄이 되자 빙고는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내 생명을 구한 빙고. 나는 2년 동안 빙고가 있는 마을을 떠나 다른 고장에 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886년 다시 빙고가 있는 마니토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동안 빙고를 한두 번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빙고가 나를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빙고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빙고가 어딘가를 돌아다니다 라이트의 집으로 왔을 때 뒷발 한쪽이 이리잡이 쇠덫에 치여 있었습니다. 덫에는 쇠줄이 달려 있었고 그 쇠줄 끝은 통나무에 얽어매어져 있었습니다. 빙고는 그 덫과 쇠줄과 통나무를 질질 끌며 돌아온 것입니다. 덫에 물린 빙고의 한쪽 다리는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빙고를 구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빙고는 몹시 화가 나 있어 섣불리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빙고가 나를 잊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빙고를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빙고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빙고는 나의 손목을 덥석 물었습니다. 나는 빙고에게 손목을 물린 채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빙고, 나를 모르겠어? 빙고는 내가 말을 걸자 턱에 힘을 풀었습니다. 나는 덫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빙고는 아파서 낑낑거렸지만 다시는 나를 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빙고가 덫에 치였던 그 겨울, 나는 덫으로 이리와 여우를 많이 잡았습니다. 4월이 다 갈 무렵이었습니다. 나는 평소와 같이 케네디 평원으로 덫을 놓으러 갔습니다. 그 덫에 늑대 한 마리가 걸렸습니다. 나는 늑대를 묶어 옆으로 치워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덫을 다시 고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덫은 용수철이 강해 놓을 때는 스패너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스패너로 용수철을 누름으로써 덫의 입이 벌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덫을 놓고 스패너를 말 옆으로 던졌습니다. 내가 타고 온 말은 약간 떨어진 곳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덫 놓는 것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모래를 덮으려 할 때 나는 그만 내가 놓은 다른 덫에 손을 물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힘을 주어 당겨보았습니다. 그러나 손목이 단단히 덫에 걸려 아무리 잡아당겨도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스패너를 던져둔 곳을 찾아 더듬었습니다. 그러나 스패너는 닿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발을 뻗어 휘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덫에 왼발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덫에서 빠져나올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곳 케네디 평원은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꼼짝 못한다면 이리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꼼짝하지 못한 채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찬 기운이 온몸으로 스며들고 아픔이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라이튼의 집에 따뜻한 저녁 식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말을 불러보았습니다. 말이 혼자라도 집으로 돌아가 준다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한 마을 사람들이 나를 찾으러 와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은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사냥꾼 지로 아저씨도 아무 말 없이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봄이 되어서야 그를 찾을 수 있었는데 덫에 걸려 죽은 채로였습니다. 덫에 발이 치여서 꼼짝도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덫에 걸린 이리나 늑대의 기분이겠지? 나는 늑대와 이리에게 그동안 이런 고통을 주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멀리서 늑대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늑대는 차츰차츰 내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이 먼저 늑대를 발견하고 무섭다는 듯이 히힝거렸습니다. 늑대들은 주춤하였으나 금방 내 쪽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고함을 질렀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이젠 끝장이구나.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섭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크고 새까만 이리 같은 동물 한 마리가 늑대들에게 뛰어들었습니다. 늑대들은 잽싸게 달아났습니다. 그 새까만 동물은 끝까지 도망치지 않은 늑대 한 마리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그 동물은 내게 다가와 내 얼굴을 자기 혀로 핥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털투성이의 옆구리를 내 몸에 밀어붙이고 비벼댔습니다. 나는 놀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빙고였습니다. 빙고, 너였구나. 빙고, 스패너를 갖다 줘. 빙고는 가서 총을 가져왔습니다. 빙고는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몇 번 다른 것을 물고 오던 빙고는 마침내 스패너를 물고 왔습니다. 고마워 빙고. 나는 덫의 나사를 하나 풀었습니다. 이어 다리도 덫에서 빼냈습니다. 빙고가 달려가서 말을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 말 위에 올라타고 빙고는 지저대며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빙고는 숲속의 오솔길을 바라보며 계속 지저댔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밤이 되어 빙고가 숲으로 가려 하자 사람들이 못 가게 잡았답니다. 그러나 빙고는 기어이 어둠 속을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빙고는 독을 발라놓은 죽은 말고기를 먹고 말았습니다. 빙고는 뒤틀리는 아픔을 안고 비틀거리며 돌아왔는데 라이트네가 아니라 나의 오두막이었습니다. 그 오두막은 빙고가 강아지였을 때 나와 함께 지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빙고는 극심한 고통으로 비틀거리면서 나에게 구원을 청했습니다. 빙고도 마음으로는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빙고를 영원한 나의 개로 여기는 것처럼요.